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품질형 리더십 중에서 떻게 조직의 성과를 평가할 것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직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조직 성과 평가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균형된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BSC라고 하는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건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스코어를 이제 밸런스되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조직 내부의 이슈보다는 조직 외부의 이슈들에 대해서 리더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지배구조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즉 어떻게 기업이 사회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ESG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ESG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조직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조직 성과는 어, 기업이 생존 및 발전의 가능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는지를 이제 분석해 주는 어떤 그런 이런 데이터들을 구체적으로 모아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기업이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영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토익 성적이 얼마인지, 영어 성적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언제까지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특히 조직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조직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없이는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사실 개인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조직 개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의 여러 가지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정의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해주는 것이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어, 그 방법이고 중요한 어떤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어렵고 사실은 평가라는 것 자체가 성과 평가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평가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상당히 많은 어, 그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에 필요한 성과 측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커다란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에서는 정보 수집 및 평가를 되게 중요한 파트로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보 시스템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대에서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업무를 어떻게 더 빨리 처리해 줄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Electrical Data Processing System이라고 EDPS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일렉트리컬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죠. 그런데 말콤 발드리지 어워드에서는 이 정보 처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얼마나 빨리 업무를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영 진단에 필요로 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을 수 있느냐에 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정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 회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즉, 뭐죠? 우리가 지금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지금 뭐죠? 판매량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올해 목표를 위해서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므로써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인 포인트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요. 이런 정보 처리 기능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직 성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커다란 이슈,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성과 편명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를 위해서 사람들을 평가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벌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곳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뭐죠? 미래의 활동을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품질이 평가냐 개선이냐는 얘기를 얘기했을 때 평가 자체의 목적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목표가 뭐죠? 미래의 활동을 어떻게 개선하고 미래의 활동이 어떠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관점을 둔다면 이건 되게 중요한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과평가는 보상체계랑 연결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조직 성과평가 및 보상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가치관, 신념, 행동체계인 조직 문화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핵심 정의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즉 우리가 비전을 만들고 미션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인간들은 자기에게 스스로 어떤 이득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쪽으로 돌아가기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는 뭐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보상 시스템이랑 연결될 수 없는 거고 이 조직 평가라고 하는 것이 보상 시스템이 회사의 더 높은 평가와 고객 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얼라인을 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상에서는 단순하게 뭐죠? 급여나 승진 같은 어떤 확실히 눈에 보이는 보상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뭐죠? 조금 전에 그 동기 이론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동기 이론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람은 궁극적으로 소속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이라고는 더 높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당연한 하이젠베르가 말하는 위생 효과 요인만이 우리 동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더 높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티베이터 효과를 이제 달성하지 않고서는 사실을 매우 힘들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내재적 보상을 포함시키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경영에서는 이런 내재적 보상을 어떻게 어, 줄 것인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 개인 단위뿐만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 상당히 많은 것이 팀 단위로 개선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팀 단위의 평가 보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역시 마치 되게 중요한 어떤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직의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중장기 목표나 전략 과제들을 내가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의 기회와 개선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 성과 회계체를 바꿔나가는 것,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조직 성과 평가가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가장 못하는 것 중에 서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문서화하는 작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조선실록을 만들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문서화를 해왔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양반계층과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실제 회사에서의 문서화 작업을 상당히 잘 못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평가에 그만큼 많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 체계에 대한 많은 노력을 에너지를 들이지 않는 그런 영향이 조금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평가 체계를 잘 개선하는 것들이 그
조직의 그 품질 경영에 있어서도 조직 경영뿐만 아니라 품질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평가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 재무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재무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 재무적 평가가 또 갖고 있는 아주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기업은 오랫동안 매출, 비용, 수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경영평가를 성과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재무 성과가 제일 중요하죠. 일단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야 되고 또 이익이 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매출이나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것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과 평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재무적 성과 평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회계학이라는 게 무지 발전했고요. 심지어는 ERP라고 하는 우리 시스템도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이 회계 시스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평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런 재무 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거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무성과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 합친 결과입니다. 즉 이번 분기라고 하면 이번 분기 동안 즉 1월, 2월, 3월까지 어떤 업무의 합이 재무성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래의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재무성과만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재무성과가 갖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최종 결과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최종 결과만을 보여준다는 말은 사실 뭐냐면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전혀 재무성과는 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 팀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 이런 여러 부서가 연결돼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부 조직이나 구성원들 간의 성과를 조직 성과랑 연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각 팀이 조직 전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재무 성과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무슨 걸 고민했냐면 야, 비재무적 성과를 어떻게 도입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해왔었어요. 즉 과정 지표를 결과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성과 이거는 바로 재무적 성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꾸준히 해왔죠.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컨설턴트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가 재무 성과 중심의 전통적 성과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계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성과 지표 관리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표의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를 잘 평가하고 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또 우리는 이제 재무성과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고객이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만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고객이나 조급원이나 파트너나 사회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균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관점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재무 평가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것은 주주, 종업원, 고객, 또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1차 관계자라고 한다면 2차 관계는 지역, 사회,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같은 좀 더 넓은 관계를 포함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제가 뒤에 부분에 말하려고 하는 ESG나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무적 그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주주 관점에서의 것을 다룰 뿐 그 외에 다양한 관계를 다루지 못한다는데 한계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무 성과를 만드는 거에도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오랫동안 공유되고 있었고 이런 공유된 것을 이제
그 케플란이라고 놀턴이라고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있는 교수들이 그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두 분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보통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이제 벤치마킹을 해요. 야, 그러면 일단 성과를 지속적으로 잘 내는 회사들은 어떻게 성과 평가를 할까 하는 것들을 회사들을 이제 가서 최고 경영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그런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재무 평가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생각보다는 다양한 성과 지표를 갖고 있고 그 다양한 성과 지표를 골고루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는 BSC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만들 때 그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들을 좀 도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전략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거죠. 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으로부터 전략이 도출되고 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과 지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즉 계량적인 지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조직의 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도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 성과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선행 지표, 즉 재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선행 지표를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평가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재무 성과와 비재무 성과의 균형을 발생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갈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아주 잘하는 회사들이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밸런스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이 사람은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재무 성과, 그다음에 고객 성과, 그다음에 내부 운영 성과, 그다음에 뭐죠? 연구나 앞으로의 그 교육 투자 같은 성과 이런 네 가지 분야의 성과를 골고루 잘 균형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제시를 하게 되죠. 이렇게 BSC를 이용하게 되면 조직 전략에 대한 조직 내 조직 단위 조직원의 위원회를 돕고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이게 또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전체 그 어떤 전략 같은 것은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그 기획부서가 결정한 그 전략 목표가 사실은 우리 부서, 우리 팀,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BSC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을 실행 계획으로 바꾸는 전개처럼 이 BSC를 전사 BSC가 있고 그것이 우리 본부에 대한 BSC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팀에 대한 BSC가 있을 수 있고 걔네에 대한 BSC를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합니다. 내려오게 하면서 과연 내 활동이 우리 팀에 어떤 역할을 도움을 주고 우리 팀이 우리 본부에 어떤 도움을 줄 거고 우리 본부는 우리 전체 회사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고 그것들이 중요한 핵심 지표들이랑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쭉 연결시키는 방법론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BSC는 조직의 전략을 조직 단위 혹은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많이 내려가면 조직원 하나하나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비전을 개인에게 연결하는 의사소통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면 KPI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Index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전사 단위의 KPI가 있어요. 전사 단위의 KPI는 BSC, 또 이제 BSC처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부서의 그 KPI가 나오고, 그건 나 개인의 KPI로 연결되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개의 어떤 큰 카테고리라고 하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는 뭐라 그랬죠?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장기적인 관점이냐 단기적인 관점이냐를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선행이냐 후행이냐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내부냐 외부 시각이냐 하는 것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균형적인 형태로 뭐죠? 전체적인 밸런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BSC를 만들 때 BSC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20개 정도의 KPI로 이거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20개 정도의 KPI를 만들 때 사실은 그 비전이 각각 분야에서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즉, 조직 전략을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우리가 아까 KPI라고 그랬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키 퍼포먼스 인덱스의 목표 값으로 설정하고 성과 지표별로 관점별로 분류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점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객 관점이냐, 재무적 관점이냐, 내부 업무 프로세스 관점이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다 나누어서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 이 BSC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개를 통해서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전사 차원의 어떤 그런 BSC가 뭐죠? 부서, 팀, 개인으로 이렇게 전개를 함으로써 전사 찬세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 단위 밑으로 또는 조직 개개인의 단위로 성과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이 BSC가 갖고 있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BSC 전개는 우리가 이제 폴리시 디플로이먼트나 이런 것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옛날에는 이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립뿐만 아니라 아주 하위 단위의 어떤 팀이나 개인에까지 그 목표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론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 수립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원 배분을 잘 안 한다는 데, 제대로 못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목표를 딱 만들었는데 그 목표가 하위 단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몰랐고 그게 몰랐던 것을 우리가 해결한 것이 전략 전개라고 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를 해줘야 돼요. 투자라고 하는 건 그만한 예산과 그만한 인력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직이 필요한 자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정해 주는 작업 자체가 전략 계획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하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각 부서는 더 많은 자원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줘야 될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떻게 자원을 배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죠. 이 고민하는 단계들이 전략 계획과 전략 수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BSC에 대한 그 몇 가지 그린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아까 말 케플란이 한 논문에서 나오는 건데요. 전략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이제 파이낸셜한 어떤 디멘전이 존재하고 forward perspec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객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존재하고, 인터널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러닝 앤 그로스라고 하는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네 가지 차원들에는 각각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inancial이라는 것은 to succeed financially, how should we appear to our shareholder? 누구죠? 주주한테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한 개가 아니라 이 파이낸셜 퍼스펙티브에 맞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목표를 만들어요. 내가 뭐 2030년까지 매출액을 얼마로 하겠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올해는 얼마로 하겠다 하는 목표를 만들게 되겠죠.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다, 또 이익은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것을 잡아주는 거고요. 목표를 정하고 거기다 구체적인 매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매저는 측정을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주고 그 타겟 값을 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 주자는 거죠.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죠? 고객 관점에서는 뭘 해야 되나? To achieve our vision, 우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how should we
appear to a customer.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를 생각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고객 만족도를 얼마로 할 거고, 뭐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매저를 할 거고, 그 타겟 값은 뭐라는 것을 정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죠? 3개에서 5개, 여기서도 3개에서 5개 정도 데이터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to satisfy our shareholder and customers, what business process must be expected? 자, 이 고객과 파이낸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고 수준은 얼마로 할 건지, 뭐죠? 뭐는 뭐 우리 회사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있죠. 뭐 기계의 다운타임은 얼마로 낮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존재하겠죠. 제가 말한 건 좀 하이 레벨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한 몇 가지 정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매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러닝 앤 그로스를 포함시켜야 된다. To achieve our vision, how will we sustain our ability to change and improve? 되게 중요한 얘기죠. R&D 투자나 연구 개발이나 그러니까 교육 투자나 종업원에 대한 역량 강화나 뭐 이런 것들도 인베스트먼트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깎아요. 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네 가지 차원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디멘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디멘전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내가 밸런스 되게 어떤 전체적인 그거를 만들어주자. 성과지표 체계를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BS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밸런스 스코어 카드를 만들었을 때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한 번만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설명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비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 비전이 뭔지를 정확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실제적인 세팅 고를 하는 거죠. 세팅 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팅 고를 한 거 갖고 우리가 만일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리워드를 줄 것인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정립을 좀 하게 되겠죠. 정립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플래닝을 할 때 aligning strategic initiative, allocating resources, establishing milestone을 하는 것들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사적 레벨에서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전사적 레벨에서 아까 제가 말한 KPI를 뭐 그러니까 저희가 4개는 기본이라 그랬죠. 카테고리가 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KPI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서너 개가 되어갖고 한 20개 정도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지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뭐 20개나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 정도의 KPI를 전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전사적인 지표가 진짜 달성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마케팅 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R&D 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 또 뭐죠? 생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거고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물론 이 20개의 모든 지표가 각 부서에 다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상위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연결됩니다. 근데 만일 내가 R&D 부서 밑에 있는 어떤 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팀의 모든 게 다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연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쭉 전개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뭐죠? 연구원 A라고 하는 나는 그럼 어떤 KPI 연결되는지 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그 KPI는 보통 20개씩은 안 돼요. 나의 KPI는 보통 뭐 한 10개 정도 뭐 정도 되는데 한 5개 정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 KPI를 가지고 우리 부서의 KPI를 어떻게 달성할 거고 이 부서의 KPI들이 뭐죠? 전체적 KPI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줍니다. 이 작업을 일반적으로 제대로 이 BSC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초기 단계에 1월달 이럴 때 다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하는 활동이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활동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내가 알게끔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을 제대로 하는 회사들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500명 이상의 어떤 그 사람을 갖고 있는 팀들이 이제 기획부서가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들을 먼저 구체적인 우리 레벨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을 내가 실제적으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이해하고 피드백하고 러닝을 함으로써 실제 BSC가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BSC를 달성할 때 우리가 이런 어떤 링킹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인플로이 서제스천이라고 하는 어떤 러닝 파트가 뭐 리워크를 줄일 수 있고, 얘는 뭐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릴레이션십들이 어떤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 데이터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다 어디서 모여지죠? 성과 지표에서 우리가 ERP 같은 데서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지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떤 게 올라가면 어떤 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연관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연관관계가 정말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많은 그 구성원들과 많은 조직들이 합쳐서 그 결과를 나타날 수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됐으면 어떤 교정을 해주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작업들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이런 작업들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정보 시스템들이 이 작업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한테 벌을 주고 보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활동들을 개선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찾아갈 수 있는 체계가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직 성과나 이 평가에 대해서 되게 두 가지 관점을 다 갖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관점을 갖는 이유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사람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다 잘할 거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평가와 그 청자에 따라 평가에 따라서 개선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개선을 끌고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이런 평가 체계들이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가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그런 어떤 커뮤니티나, 그러니까 정부 조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나름대로 좀 더 이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평가를 지나치게 경쟁 위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능하면 평가를 뭐로 개선의 방향으로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품질의 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직 레벨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조직의 이제 외부적인 측면에서 이제 리더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두 가지 개념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가버넌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이 가버넌스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기업의 지배 구조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기업 내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말했네요. 예, 별게 아니라 이제 최고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미식 시장 중심 지배 구조에서는 주주를 제외한 이해관계자들은 시장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것이 가장 먼저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를 중심으로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영미식 시장주의 지배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주가 제일 중요하다.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에 비해서
독일이나 일본식 지배구조는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주주자본주의일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것을 제재하기 위한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ESG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그런 국가들마다의 어떤 그 차이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오너 중심 경영이라는, 즉 소유와 지배권이 이제 분리되지 않고 같이 집중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각화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들이 이루어지는 문제, 또 이제 계열사와 이제 비윤리적인 거래, 또 이제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들을 통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배구조상의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지배구조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북한을 봐도 그렇죠. 북한들 봐도 이제 사실은 대통령을 뽑는 게 지배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누가 하죠? 왕정이죠. 왕정도 아주 이상한 왕정이죠. 원래 공산주의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들도 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에요. 근데 걔네는 어떡하죠? 어, 그냥 아들의 손자까지 전 세계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하는 공산주의가 아무도 없어요. 어, 레닌이 죽으면 레닌이 아들이 했나요? 스탈린이 했죠. 스탈린이 죽으면 스탈린의 아들이 했나요? 후르시초프가 했죠. 예. 모택동이 죽으면 모택동 아들이 했나요? 아니죠. 등소평이 했죠. 등소평이 죽으면 등소평이 아들이 했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이 했죠. 장점이냐죠.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 지배구조라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배구조 문제가 갖고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이 독재를 하려고 하면서 뭐 세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방 중에 한 개의 방이 다 독재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입니다. 이 지배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매우 어려운 문제고 제가 봐도 정답이 있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오너 중심 경영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아요. 많은데 또 오너 중심 경영이 갖고 있는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도 아들 넘어가고 뭐 대학도 이게 그 제대로 견제가 안 되죠. 그 설립자의 그 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건가? 네,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정말 모르겠어요. 좀 모르겠고, 그래서 항상 지배구조에 관계돼서는 균형과 건재가, 즉 견제와 균형이라 그러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학 같은 경우는 이사회라는 게 있고 또 집행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와 집행부가 잘 견제를 해야 되죠. 사실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뭐죠? CEO가 있고 또 이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사회가 뭐죠? 실제 진행하고 있는 그 집행부인 CEO를 잘 견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전문 영역인들이 어째 뭐랄까 CEO를 맡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개념들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이사회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배구조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좀 나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심도 있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을 코퍼레이트 시티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 구성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2000년대 들어서 아주 대두가 많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말도 하고 Sustainability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요새는 ESG라는 말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전체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 사회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략 쪽에 되게 중요한 이게 마이클 포터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기업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충 자기 인생을 접고 세 번째 인생으로 사회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모든 것을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것을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AI를 개발했다. 그럼 AI를 개발했다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어떤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조직이나 종업원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미친가 하는 걸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캠퍼스라고 하면 용인 지역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학생들을 잘 교육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수한 기업은 기업으로 요구되는 법적, 경제적인 역할에 대한 수행 범위를 넘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사회 공동체에 어떤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하게 합니다. 근데 왜 기업이 그럼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해서 여러 개 좋은 회사다 하는 걸 경우에 인재 확보가 용이해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공헌을 하고 이 우리 회사가 하는 것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종업원들한테 직접적인 긍정적인 어떤 자부심을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이 워낙 그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회 전체의 방향에 기업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그 CEO나 그 오너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사회공헌상 이런 거 받는 거 되게 좋아하죠. 뭐 회장님이 갑자기 앞치마 두르고 나와서 뭐 밥 퍼주고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리고 뭐 연탄 날아주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뭐 얼마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이런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리더십 쪽에서 얘기하냐면 사실 아랫부분에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봐서는 비용적 요소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을 그 설정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리더가 결정해 주는 밖에 없다. 아랫 레벨에서는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리더십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도록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ESG라는 단어로 대충 통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ESG라고 하는 것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아까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그랬죠.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의 세 가지 핵심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인바이러먼트죠. 여러 가지 이제 지구의 멸망을 얘기할 때 몇 가지가 나오죠. 맨 처음엔 핵, 뭐 그다음에는 뭐죠? 인바이러먼트 요새는 뭐 과학의 발명, 뭐 AI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인바이러먼트는 진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바이러먼털이 좋은 어떤 것들을 만들 것인가, 기여를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뭐 다양성 문제, 성별 문제, 인권 문제, 지역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회사가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가버넌스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나 감사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서 어떤 한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단을 막아줄 것인가, 반부패나 윤리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얼마나 벌었느냐, 즉 재무적 성과에 모든 것을 중점을 줬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보다 더 넓은 인바이러먼트나 또 뭐죠? 사회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인 지표에 기업이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다 ESG, BSS 다 고려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활동들이 ESG에서는 어떻게 더 발전했냐면 최근 들어서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실제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ESG 지표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오랫동안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나 이런 거랑 다 같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즉 이제
인간이 이제 자연을 파괴하는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계속하면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말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ESG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튀어나오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런 ESG를 잘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글로벌 자산 운용사 또 먼저 투자은행 또 신용평가사 이런 중요한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ESG를 반영하고 있고 뭐 리스크팀 ESG 리스크팀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얘네들은 뭐죠 ESG 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여러 가지 인증들을 하는데 뭐 품질 영향상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인증상을 주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뭐를 하냐면 이런 ESG상 같은 것도 막 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들로 이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